이제 와서 그렇게 하루키 음악과 책 다양하게. 시드니 셀던을 기억하시나요? 고등학생 때 교보문고와 도서관에 들럭거리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단연 미국 대중 소설이었다.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진 이상 중학생 때처럼 어른들 눈치를 보며 굳이 한국 문학 전집 따위에는 혹시 야한 장면이 없나 눈에 불을 켜고 보물찾기를 하기보다 표지부터 야시시한 대중소설, 통속소설 코너에 당당하게 써서 쓸만한 물건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교보문고에서도 나스사샤 킨스키 주연의 영화 캣피벨 등 살색 스틸 것이 많이 실린 영화 원작 소설칸에서 주로 서식하던 시절에 우연히 넘겨보던 책이 시드니 셀던의 깊은 곳에 더 The Other Side of Midnight였다. 물론 넘겨보게 된 이유는 한국어판 제목 때문이다. 제목 붙인 사람은 신기하고 대가들이니 틀림없다. 줄거리는 이렇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어느 시골에서 파리로 상이가 아름다운 처녀 노엘은 그리스 미 증군 레리와 만나서 동거 생활에 들어간다.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렇게 들리던 노엘은 그가 바람둥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낙태를 하게 된다.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노엘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서 영화배우로 성공한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레리의 동정을 살피던 노엘은 그가 종전 후에 미국에서 캐서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던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스의 대부호 데메스리 정부가 된 노엘은 그의 재력을 등에 업고 레리를 자신의 개인 비행사로 고용해서 그를 혹사시킨다. 그러나 그날 알아본 레리와 다시 사랑에 빠지고 노엘은 레리를 부지켜서 아내 캐서린을 살해하게 한다. 결국 캐서린의 살해 용의자로부터 이선 두 남녀는 분노한 데메스리의 압력에 의해서 총살형에 처해진다. 그렇다. 한마디로 요약 가능하다. 막장이 내 김치 기싸대기 때리는 신토부리 막장과 다른 파리, 미국, 그리스 상류사에 드나드는 글로벌 럭셔리 막장의 대서사시다. 영화 고질라의 헤드카피처럼 사이즈가 정교하다. 스케일이 작으면 그냥 막장이지만 엄청나게 크면 대서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치와 레스탕스, 화려한 할리우드 선도강 언어시설을 모델로 한 것이 분명한 그리스 슈퍼리치 세계까지 요즘말로 폭풍 간지 세계가 실수지 펼쳐진다. 반면에 중학생 때 탐정하던 한국 문학 전집이 다루는 세계는 어떻겠는가. 기주천 여성들, 각기라는 모모, 포장마차, 선술집, 게다가 지역적으로 한반도 남쪽에 갇혀있다. 한국 창작자들의 상상력은 휴전선과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갈파고스처럼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분단되어 가난한 나라의 비극이다. 엉뚱하기도 나는 지극히 상업적인 미국 대중 소설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파워를 실감했고 내가 얼마나 주변부에 있는지를 잘 알겠다. 그리하여 소녀는 내 나라, 내 결의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의군에 불타올라 시드니 셀던의 다른 대표작들인 천사의 분노, 게임의 여왕, 벌거벗은 얼굴 등 줄줄이 찾아가는데 역시 2억 8천만 불 책을 본 사람은 글래스란 큰 감동을 받았다거나 인생이 바뀌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최소한 책을 읽는 2-3시간 동안에 후회 없이 즐거웠다. 셀던에 이어서 비슷한 유의 소설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책들은 아니고 그 책같이 비슷하지만 몇몇 책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우선 주디스 크란치의 대기공주, 이런 책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야했기 때문이다. 거의 야설에 가까울 지경에서 이래도 되나 싶고 참 감사했다.
미드로도 유명했던 제프리 하트의 카인과 아들도 흥미진진했고, 러브스토리 원작자인 에릭 시글스의 닥터스 더 클래스 프라이즈도 참 재미있었다. 특히 에릭 시글은 하버드 신의 어드밴티지를 너무나도 화끈하게 작품에 녹여내는 작가인데, 재미를 쫓아 대중 소설을 닥친대로 읽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다. 왜 이런 소설들이 이렇게 재미있지? 왜 한번 펴면 덮치지를 못하지? 대중소설이야말로 고전적인 그의 서사 구조에 충실했다. 범상치 않은 주인공, 비극적인 운명, 쉴 틈 없이 고조되는 위기, 극적인 반전, 카타르시스를 주는 결말, 그리고 연극과도 같다고나 할까? 낭비되는 장면, 낭비되는 대사가 없다. 데모노 빅토르 비고의 레 미제라블은 다들 익숙한 이야기지만 정작 원작을 읽어보면 느낌이 많이 다르다. 틈만 하면 이 박식한 수다쟁이 위고 선생의 줄거리 없이와 상관없이 폭풍 수다를 늘어놓는다. 파리 지하도 그거에 대해서 하염없이 설명하는 것을 읽다가 보면 지인도 좀 나갑시다. 제발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자, 이때 맛을 들여서 이제 그 외에도 미국 베스트셀러 대중 소설을 꾸준히 읽은 것 같다. 지라기 공만 등등, 하니발 렉터 시리즈 등등. 흥미로운 것은 가면 갈수록 시드니 셀던 유의 화려한 이야기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그 베스트셀러인 미 비포 유나 기원 위소 소설들은 예전처럼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화려한 성공을 거두고 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연인, 가족,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귀착되는 소박한 이야기일 때가 많다. 미국, 일본도에서 벗어나 북유럽 등 다양한 나라의 대중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한다. 좀 그렇잖하지만 미국도 저성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징표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서 세계 왕좌에 오르는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 스토리가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어제까지 내 이웃, 가족이었던 이들이 내 목소리를 물어 두드려 이러내고 달려드는 좀비 이야기가 끝없이 재생산되며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으니 말이다. 대중소설이야말로 정확히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편식 독서법. 대중소설. 책 수다도 많이 떨고 여기저기 독후감도 올리고 하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느냐는 질문을 걸 때 있다. 나이 들면 대충 읽는다. 내가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위주로 읽는다이다. 편식 독서법이랄까. 음악을 억지로 먹으려는 토론공은 국물을 쏟아먹는 등 하듯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부위는 천차만별. 나는 내 취향을 봐서 그 책 중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휙휙 넘어 읽는다. 같은 이치를 읽어봐도 선뜻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 책은 잘 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문학 원전 읽기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의 회의적이다. 지금의 세계를 이루는 사상적인 뒤틀린 국부론, 자유론, 법의 정신, 통치론 같은 명제어들도 결국 그 책들이 쓰인 시대의 과제를 그 시대의 언어와 감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명제라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고 그 시대에만 의미 있었던 부분도 많다. 우리가 취할 것은 그 중에서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가진 몇몇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실상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웃시민 작가가 자신을 지식 소매성이라고 규정하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다. 외국어 학습법에도 이런 이론이 있다. CJ와 MI가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MI는 meaningful interaction, 유의미한 상호작용이란 오늘은 암기 등 단순 인풋만으로 내 것이 되지 않고 그걸 써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다. 다시 요약하자면 남들이 무슨 대단하고 있어 보이는 어려운 책을 읽을 신경 필요가 없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는 게 엄청 있어 보인다. 그런데 어렵다 고민 말고 따로 피케티 쉽게 읽기 그것도 안 되면은 초등도 읽는 피케티 또는 만화 피케티도 읽는다. 소설도 마찬가지다.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집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공감이 안 된다. 자기가 느낄 필요 없이 좀 더 재밌고 수월해 보이는 딴 책을 집어 읽어본다. TV 인터넷과 책의 차이는 독서에 관한 책을 쓰다 보면 자괴감이 든다. 솔직히 어린 시절에 달리 책이 최우선 순위가 아닐 때가 많기 때문이다. TV로 또 영화 하나 보려고 해도 100번 정도 몰입해야 한다. 그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는지. 그보다 더 간단한 것이 스마트폰 직원들이다. 아무 생각 없이 음질을 휙휙 움직이다 보면은 타임 워프라도 일어난 듯이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 버린다.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 나이인데도 요즘 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내가 무슨 권독사도 아니고 책이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우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쓰레기 같은 내용의 책도 얼마든지 있고 TV나 인터넷으로도 훌륭한 컨텐츠를 많이 접할 수가 있다. 우선 책은 단편적인 영상이나 인터넷 게시물보다도 가볍게 시작하기 어려운 대신에 별 내용도 없고 재미없는데 단지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계속 보게 되지는 않는다. 종이책은 두께와 무게라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무한정 넉넉고 보게 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장점은 보다가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책은 수용하는 속도를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자극을 받는다. 단지 텍스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다. 즉각적인 반응이 특징인 뉴미디어 시대에 멈춰 생각하게 만드는 독서의 특징은 큰 의미를 갖는다. 집단지성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남용하는 이들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나치 시대의 성실하고 평범한 독일인들에게 과연 집단지성이 발동했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성적으로 사고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야만이다. 책을 읽지 않는 사회의 직접 민주주의란 공포일 뿐이다. 이야기가 좀 정해졌지만 여기까지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충실감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좋아하던 책을 읽기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을 입을 들은 막강하다. 책으로 놀기의 끝은 책으로 노는 방법은 읽기 외에도 많다. 평생 책을 즐겨 읽었지만은 자기가 쓴 책을 읽는 느낌은 뭔가 다르다. 겸손한 성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보도 아니기 때문에 내 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봬도 세계 최고 글쟁이들의 글을 어릴 때부터 읽어온 책벌이다. 대체 이게 인간이 쓴 글이란 말인가 싶은 아름다운 글을 읽어봤고 조사한 글자를 바꿀지 말지 며칠 고민하며 돌에 적어가듯이 글을 써내려가는 치열한 작가 정신도 봐왔다. 그에 비하면 내 길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피식 일기 쓰듯이 투덜대듯이 그저기는 인터넷 글쓰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애초에 책을 내재된 계기 자체에 두나 게시판과 법원 내부의 게시판에 접대한 글을 그저기던 버릇이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 죄송함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보문고 한가운데서 삼보일배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더 잘 쓰라는 채찍질로 알고 아무 주어적인 글쓰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릴 수도 없다. 평생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글을 편식하며 읽어왔으니 알게 모르게 내가 쓰는 글에도 그 흔적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다. 은배도 그의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니 무라카미 류의 69인이 박민규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같이 어깨에 힘 빼면은 더 길게 되면서 읽게 되는 글이 내 취향의 글들이라 너무 진지하고 아름다운 글을 쓰라고 하면은 쓸 능력도 없지만은 스스로 몸이 뒤틀려서 견디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만큼 책 쓴다는 것은 재미있는데 두 번째는 내 글에 반응하는 타인들을 발견하는 신기함이다. 나는 절대 내가 좋아하는 글만 쓴다.
쓰기 싫은 글은 쓰지 않는다. 세 번째는 스스로 책을 쓰다 보면은 책의 저자들이 어떻게 책을 쓰는지 그 신부의 배열에 가려진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겸손한 성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보는 아니다 싶기에 판사 유감 때부터 언제나 일종의 경고원처럼 나는 원래 이기적이고 찌질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에 불과하고 책에 나오는 그런 나조차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때때로 느끼게 되는 기특한 생각들의 불가함을 밝히고 있다. 글이란 쓰는 이의 내면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감을 받는 만한 그런 모임이다. 조각들의 모음이다. 글재주 정이 있는 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읽으라고 얘기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책을 읽다 보면 구차한 자기 포장도 있지만 이건 진짜구나 싶은 이야기들도 있다. 신기하게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이야기보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아무리 시시하고 소박한 이야기들어도 말이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삶은 글보다도 훨씬 크다. 열심히 살든 되는 대로 살든 인간은 어떻게든 각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